그 남스 프로그램의 사이언스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헤더 테이트 박사님이십니다. 테이트 박사님은 15년 이상 항생제 내성 감시 시스템 개발과 또 구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셨고, 항생제 내성 대서양 공동 작업반, 트랜스 애틀랜틱 태스크포스, 또 그리고 코덱스 에드호크 특별위원회죠. 여기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국제 위원회와 워킹 그룹에서 미국 FDA를 대표해서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또 테이트 박사님은 그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또 몰레큘러 인포메이틱을 이용한 새롭게 내성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 등 항생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NAM's use of technology for AM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in food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남스와 같은 기술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처음 시작하기 앞서서 디스클레이머로 제가 오늘 드리는 발표 내용은 FDA를 공식 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헬스 모니터링 범위와 홀 지놈 시퀀싱 실행,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툴, 롱 리드 시퀀싱 사용, AMR의 메타게놈 감심, 그리고 AI 머신러닝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스는 프로그램이 개시된 이후부터 저희는 제3자 에이전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CDC가 데이터를 질병을 가진 인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50개 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 FDA는 실험실을 통해서 유통 식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어, 새우, 텔라피아, 닭고기, 칠면조 등등이고요. 항생제, 내성균을 이러한 유통식품으로부터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USDA 미 농무부의 경우는 대부분 플랜트를 검사하는, 그리고 이러한 연방 검사 처리 시설에서 맹장과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브로일러와 같은 육개, 칠면조, 돼지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스터디로 저희가 추가적인 동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제가 잘못 표기를 하였는데 새우가 USDA에 관할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통합이 되어서 저희가 온라인에 보고서를 게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원 헬스 패러다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물 건강을 살펴보고 있고, 또 FDA와 미 농무부와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환동물로부터 그리고 반려동물과 식용동물에부터 질병에 대한 이런 분리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험실과 더불어서 캐나다의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저희가 보고 툴에 통합하고는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원헬스라는 패러다임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AMR을 특히 이 물에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 보호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서 기존의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의 하천과 이러한 강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러한 하천에 AMR균이 존재하는지를, 그리고 또 이러한 균에 AMR 유전자 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규모로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개의 유역을 집중하여서
이 스터디로부터 굉장히 많은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수 또는 이 지표수에서 어떠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까지도 뻗어나가서 AMR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지표수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수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표수를 살펴보는 이유는 원헬스 관점에서 주요 환경 통합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저희가 남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양 기반으로 AMR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샘플에서 분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홀 지놈 시퀀싱과 액체 배지 미세 희석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 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이를 도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프로그램, 특히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펄스냅과 같은 프로그램과 FDA의 지놈 트래커를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홀 지놈 시퀀싱을 바로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병, 특히 식중독의 발병을 저희가 이를 통해서 추적해 왔기 때문에 홀 지놈 시퀀싱을 빨리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저희가 식품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스의 식품 분야에서는 홀 지놈 시퀀싱을 AST와 어떻게 결합할까를 고민을 했고요. 거의 10년 전에 저희가 발간한 논문입니다. 특히 내성을 갖고 있는 유전형과 표현형을 발견할 수 있었고, 대장균, 캠필로박터 살모넬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발견한 것은 모든 남스 기관에서 표현형과 유전형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약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스트랩토마이신을 저희가 제안한 바 있는데요. 특히 역학적 컷오프, 에코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감시를 사용했던 이 브레이크 포인트는 낮춘 바 있고요. 저희가 PK/P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계점을 낮추었습니다. 표현형과 유전형을 비교했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가 저희가 임계점을 32로 낮췄을 때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 지놈 시퀀싱을 유통 육류 프로그램에 도입한 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모든 살모넬라와 카필로박터균을 시퀀싱했고요. 2019년부터 대장균을 시퀀싱했고, 그 전에는 다제내성 대장균만 시퀀싱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저희가 전체 대장균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일부의 엔테로코커스도 시퀀싱을 실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게놈 트래커 연구소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실시했을 때부터 리테일 유통은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지놈 트래커 연구소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모든 유전자를 시퀀싱 했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의 시퀀싱 업무를 남스 리테일 육류 사이트로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WJS 데이터가 현장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저희의 남스 바이오 프로젝트 산하에 있는 NCBI에 직접 제출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대중과 공유가 되고요. 저희가 홀 지놈 시퀀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감시 체계 내에서 특히 신규 발병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요. 발병에 대한 추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2024년 3년부터 저희는 모든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 대장균 시퀀싱을 실시하였고, 표현형 감수성 테스트는 20%의 분리주에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감시를 목적으로 홀 지놈 시퀀싱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진단으로는 저희가 홀 지놈 시퀀싱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전 발표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체 감시를 위해서는 홀 지놈 시퀀싱을 진행하고 감수성 테스트에는 20%의 분리주에만 해당하게 실시를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형과 유전형의 상관관계가 안정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홀 지놈 시퀀싱의 팔러시는 저희가 아는 것만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성 유전자가 애노테이트가 되지 않았고 사전에 식별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홀 지놈 시퀀싱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AST를 실시하여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들은 NCBI에 직접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NCBI는 이 병원균 감지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놈 조립을 클러스터하여서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퀀스된 데이터를 식시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혈청형을 확인하고요. AMR 파인더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이 유전자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 병원균에 대한 감지 파이프라인 프로그램 화면을 제가 스크린샷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가 입력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빅데이터 및 시각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데요. 저희가 타블로라는 프로그램에 이 데이터를 넣게 된다면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시각화가 가능하고요. 저희의 모든 홀 지놈 시퀀싱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남스나우와 레지스톰 트래커입니다. 남스나우라는 데이터 프로그램은 모든 남스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를 남스나우에 넣게 됩니다. 이 도구의 장점은 감수성 테스트와 전체 유전체 시퀀싱 결과를 원활하게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라인 그래프를 보시면 점선이 있고 또 직선이 있습니다. 점선은 표현형, 특히 WGS 데이트에서 예측된 표현형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직선은 AST를 통해서 확인된 표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어지는 선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WGS가 감수성 테스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를 모두 더하게 된다면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주황색과 빨간색 데이터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내성 유전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모든 세계 기관에서 24년까지의 최종 AST 데이터를 확정했고요. 그리고 예측된 표현형 데이터는 2024년까지 최신 상태입니다. 리지스톰 트래커는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스나우와 레지스톰 트래커가 다른 것은 레지스톰 트래커는 NCBI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른 국가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처에 비롯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내성 유전자를 확인하여서 어느 국가에서 유리되었는지 또 어느 곳으로 전파되고 있는지 어떤 출처에서 비롯된 것인지 인간 유래인지 동물 유래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무료로 공유받은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국가마다 데이터 프로그램에 따른 무료 데이터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었기 때문에 국가별로 분석하고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WGS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 특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내성균주를 확인하는 데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남스에서 블라 CTS MGX를 처음으로 저희가 확인해왔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CTXM 유전자를 미국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65번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통된 닭고기와 인체에서 발견되었고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논문을 발간하였는데 이 미생물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해당 내상 알리오는 다성 내쟁 살모넬라 인판티스였고요. 이 인판티스의 균주가 미국 전역에 퍼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닭고기뿐만 아니라 칠면조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어제 임수경 연구관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도 여전히 발견되었고 다른 국가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제내성 살모넬라 인판티스 균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였고 FTI의 송리라는 연구관님께서 올해 초에 논문을 발간하였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MDLR 65는 남미에서 유래되었으며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 유입된 것은 바로 여러 위치와 시점에서 미국에 유입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균주가 점점 더 내성 유전자를 잃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미의 경우에는 이 내성 유전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 표현력을 확인하는 플라스미드, 저희가 패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스미드는 두 개의 지역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역 2를 보시면 지역 2에 있는 내성 유전자가 굉장히 플라스미드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장소, 위치가 레플리콘 타입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유전자가 플라스미드에서 하락하고 있는, 특히 미국에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가금류 업계가 항생제를 더 이상 도입하지 않겠다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항생제 내성의 플라스미드가 줄어들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체에게 중요한 항생제 사용은 줄었습니다. 패시 플라스미드가 살모넬라 샘프텐베르크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WGS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시기와 장소에서 이러한 수평 이동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했고요. 대부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쇼트리드 시퀀싱에 대한 것입니다. 숏리드 시퀀싱을 AMR 패턴을 보여주고 발병 조사에 도움을 주지만 롱리드 시퀀싱은 지놈을 닫게 하고 또 완전을 조립하게 해주고 또 원형 염색체와 플라스미드의 구조 변이를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롱리드 시퀀싱은 더 고차원의 레졸루션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저희의 감시 노력에 이러한 더
고차원의 레졸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희가 과거에는 출처간의 AMR균 확산을 추적할 수 있었던 반면 롱 리드 시퀀싱의 경우에는 저희가 박테리아 간의 AMR 결정 인자의 확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감시 노력에 대한 더욱더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성 플라스미드와 코셀렉션 요소의 특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롱리드 시퀀싱입니다. 중금속 내성균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FDA 연구관인 루카스 헤릭슨 박사님께서는 이 롱리드 시퀀싱을 활용하여서 로시크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로시크는 플라스미드의 시퀀스뿐만 아니라 이 로사이의 포지션에 따라서 서브타입 분석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요. 알파뉴메릭 아이덴티파이어를 발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 유형이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어떤 AMR 유전자를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국제적으로 내국에서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죠. 로시크가 그러한 점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잉크씨 플라스미드를 분류하는 데에 로시크를 활용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시크가 조금 더 흔하게 활용되는 플라스미드 특징 도구보다 훨씬 더 정교화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마지막에 있는 6개의 줄이 로시크 도구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시크가 훨씬 더 구분을 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도구를 또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메타게놈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감시용으로는 사용되진 않고 연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시용으로 사용되기까지는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게놈의 장점은 이 미생물 분리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전체 미생물 군집에 대한 프로필을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저장소 감지가 가능하고요. 메타게놈을 통해서 레지스톰의 아주 미미한 변화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가 FDA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노력들을 통해서 레지스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변화에 대한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성체의 구성 요소가 바뀌었다든지 밀집도가 바뀌었다든지 등등을 메타게놈을 통해서 저희가 훨씬 더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게놈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충분한 깊이가 있는 커버리지가 있어야만 대표적인 시퀀스 포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규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희는 가장 동물과 그리고 인간 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균에 대한 AMR 프로파일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싶어 하죠. 메타게놈의 경우에는 AMR 프로필을 전체 균 집단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필이 또 그 요소들이 인간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크로스 링킹이라든지 롱리드 시퀀싱을 보충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FDA에서는 리테일 식품, 동물 맹장, 지표수 그리고 애완동물 사료에 사용해 왔고요. 저희가 이 메타게놈 방식을
선택할 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배양 독립적인, 특히 궁극적으로는 메타게놈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내고 싶은 것은 배양되지 않은 이 남배양성 생물체에는 어떤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준 메타게놈 방식은 사전 또는 선택적 증균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이 내성 유전자를 더욱더 증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 미생물이 검체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대상 미생물에 어떤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타다시 박사님께서는 이 배양 독립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메타게놈 시퀀싱을 진행해 왔고요. 칠면조와 소, 돼지, 지표수 등에도 여러 검체에서 메타게놈 방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출처마다 독립적인 레지스톰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팀에서는 크로스링킹 접근법을 활용했는데요. 이 접근법의 이름이 바로 하이시입니다. 그래서 내성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와 연결하는 방식을 진행하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규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앤드리아 어티슨 박사님께서는 저희의 준 메타게놈 방식을 리드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배지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대표적인 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RB 어거를 활용하여서 살모넬라를 증식시켜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준 메타게놈 방식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AMR 내성 유전자를 보게 된다면 다양한 증균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는 특히 MIC 생산물을 위해서 저희가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시하수 박사님께서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서 MIC 값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XG 부스트 모델을 활용하여서 K-멀스를 활용하여 MIC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계열의 25개의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내성 표현력을 예측하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일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모델이 AI 모델이 감시용 AST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델이 검증되면 말입니다. 또한 이 AI와 머신러닝 모델은 새로운 유전자 또는 변이 내성 또는 유전자 돌연 변이를 식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K먼은 이 내성 유전자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과 관련이 없는 유전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이 K멀스의 항생제 내성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사님이 테스트한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예측값을 나타냈고요. 미생물과 의약품에 따라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의 문제점은 내성을 갖추고 있는 분리주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주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거짓 감수성 오류이고요. 일부 약물에서는 굉장히 감수성 오류가 높게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내성 개념만 훈련에 사용됐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AGI에 대한 7개의 내성 개념만 살모넬라 모델에 훈련되었습니다. 분리주를 얼마나 활용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큰 변동성을 가진 분리주로 훈련시키면 모델 개선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글로벌 유전체 데이터를 갖추게 된다면 훨씬 더 개선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요약하자면요. 저희가 특히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여기 장표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